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는요, 특별한 곳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8월 1일 오후 2시 반,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팔마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팔마체육관 올림픽 기념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조합원 우리 두 분인가? 하여튼 두 분의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국민TV 조합원인 윤도인 씨고요. 또 한 분은 청취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자,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두 분, 아까 이제 이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참여하신 조합원들에게는 소개가 됐는데요. 직접 자신의 입으로 듣는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토크에 출연하신 조합원 윤도인 씨, 윤도자 인자 윤도인 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동구지의 여수조합원 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앉게 됐는데 밑에서는 긴장이 안 되는데 상당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열심히 하겠고요. 저는 작년에 올 초에 정치를 그만뒀습니다. 그 마을 이장직을 맡고 있다가 올해 이렇게 그만뒀는데 이런 정치 토크에 나오게 돼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팟캐스트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오늘 그 실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우리 기범서 총무님 출연료가 나올 거라 이런 사기를 쳐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과연 이 토크가 끝나고 나서 이 통장에 입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일 발표라고 뭐 미혼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자를 못 얻지만은 블루베리를 갖다가 지금 재배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뭐 정일 발표하시니까 저는 했습니다. 자, 그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의원이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청년 비례대표 오디션까지 거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하셨는데요. 아주 맹활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 자기소개 좀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리가 엄청 크네요. 예,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옆에 윤도인 씨가 계신데요. 아이디가 도사예요. 한글 이름은 도인이고 아이디는 도사셔서 이게 제가 일단 제 지역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제가 순천에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730 보궐선거 이후에 순천에 사무실을 내고 다음 20대 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천 지역의 조합원 분도 계시고 순천 외에 전남 동부 지역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많은 지인분들에게 김광진이 순천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당원 당규에 못 박아져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김광진 장하나가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아서 우리 당이 다음 20대 국회에서도 청년 비례대표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원 당규 안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2명의 비례대표는 당선 안정권 안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2명을 선정하는 그 TF위원회의 특위위원장을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을 잘 선정해서 제2기 청년비를 뽑아야 되고 또 이제 그분들이 잘해서 3기, 4기로 계속 잘 되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는 현재는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위를 4년 내내 지금 내리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국방위 가려면 그 뭐 대선 주자급 정도 되는 다선 의원들이 가는 데인데 어떻게 초선 비례가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국방위는 지역구에 도움도 안 되고 후원금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상임이어서 다선 의원들이 밀려서 가는 겁니다. 예, 저는 초기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임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빈자리 생기니까 거기다 그냥 밀려가지고 국방위에 처음에 들어갔고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2년마다 바꾸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도 국방위를 좀 벗어나서 교문위를 좀 가보려고 했는데 짱에 밀려가지고 다시 또 국방위에 4년 내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원금이 잘 안 차니까요. 여러분들이 후원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겸임으로 제가 이제 정보위를 하는데 사실은 상임위 정할 때 겸임 상임위 하나를 국방이나 외통, 그러니까 제일 인기 없는 상임위가 국방위가 1순위, 2순위가 외교통일 이쪽이고요. 3순위가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상임위를 하는 분들 중에 재선 이상으로 좀 본인이 막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말고 초선들은 대부분 겸임을 하나 하도록 해주거든요.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4년 내내 군인만 보고 살 거냐, 나도 민간인 좀 만나게 해주라 해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배정해준 데가 정보위여서 제가 군인 아니면 요원들만 맨날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만 뭐 이렇게 고르면 그게 이슈가 터져요. 그래서 제가 국방위 3년 내리 국정감사 우수원상을 탔는데 첫 해에 노크기 순으로 탔고요. 둘째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으로 타고 세 번째에 통영함을 비롯한 방산 비리 이걸로 했었는데 겸임 상임위는 조금 널널할 줄 알았더니 요즘 또 국정원의 도청 사건 이게 좀 터져가지고 현안 이슈가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4년 더 이 계약직을 좀 연장하라 라고 하는 국민의 뜻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
여기 순천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계약 연장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 시작을 하죠. 우선 제가 이 두 분에게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윤도인 조합원 네, 미혼이시죠? 네. 올해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만으로 할까요? 아니면 실제나요? 만으로. 만으로 올해 36입니다 지금. 36. 예.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이자기를 그만두셨으니까. 저는 그 장딸기라는 품종의 산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은하계 최초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은하계 최초로. 예. 워낙 맛도 뛰어나고 당도도 뛰어나서 현재 지금 와인을 지금 생산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딸기 와인. 예, 예. 네. 이 앞으로 그 국민 TV에 후원금을 많이 내려면 네. 제가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제가 후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딸기는 어디서 재배하세요? 지역은 섬입니다, 섬. 섬. 예, 제가 자란 고향이 월호도라는 달 월자의 호수 호자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제가 늙어서 나중에 섬에 가서 소나 키우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좀 30살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죽겠구나. 늙어서 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 팔고 차 팔고 내려갔더니 모 대통령께서 그 소고기를 수입하는 바람에 싹 말아먹었습니다. 그 아까 지금 예, 소개했던 게 예.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시죠?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닭을 키웠습니다. 정말로? 정말 제 하늘에 맹세코 닭을 키웠는데 게살을 만들어가지고 닭을 키우셨네요. 예, 그런데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재작년 대선 날 그때 이제 닭은 나하고 운명이 아니구나. 닭하고 멀어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닭을 줬고 산딸기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산딸기가 뭐에 좋은지 아십니까? 신장 기능, 정력 강화, 시력 향상 등등. 아무튼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역대 대통령과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차기 대통령은 이 산딸기처럼 이 맛있고 향기 나고 이 정력이 좋고 아무튼 그런 대통령이 나오길 이제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제가 이 두 분에 밀려가지고 말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저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몰랑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아니 계속 이상이 편집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통으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조합원이 정치토크의 조합원이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된 건 처음이고요. 정말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월호도라는 게 순천 앞에 있는 실제 섬 이름입니까? 여수에 있는 여수에 있는 여수에 제주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서 산딸기 재배하세요? 네, 예. 다음 대통령은 뭐 철수주가 될지 원수주가 될지 제주가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광진 의원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아주 최연소라고 아까 했는데 국회 내에서 최연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정필부에서 최연소라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19대 국회 전체에서 최연소 의원이고요. 제가 아직 산딸기랑 연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은 제가 불출마를 하도록 하고,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이유가 제가 아직 다음 선거에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김광진 의원님은 만으로 올해. 예, 그래서 제가 내년과 내후년에도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이로 35이고요. 81년생. 제가 국회 처음 들어갈 때는 만으로 31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19대에서 최연소고 역대 헌정사를 다 하면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YS가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만 제가 YS에게 국회의원의 최연소 기록은 뺏겼으니까 다른 기록은 하나 좀 이겨봐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김광진 의원은 미혼은 아니시죠? 예, 저는 결혼했습니다. 최근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조금 넘었네요. 작년 4월 6일 날 했는데요. 예. 그 옆에 앉아있는 윤도현 저분하고 다른 건 몰라도 미혼과 기혼에서 아주 우위는 점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 윤도현 저분은 아직 장가를 안 가셨죠? 왜 안 갔냐고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못 간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윤도현 저분이 장가갈 수 있도록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순천에서 지역구에 도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청년 비례대표라는데 또 지역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대개 정치권의 관행이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번 하면요, 그 다음에 또 비례대표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례대표는 한번 했으니까 지역구로 출마하라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위원이라고 해서 지역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당에서 경선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이 장래가 유망한 사람들은 미리 와서 이제 다지죠. 근데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고향이 순천이시죠? 제가 태어나기는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수시 서교동 575번지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만 했고 살기는 순천에서 제가 초, 중, 고, 대학교, 군대, 대학원을 다 나왔고요. 그러면 고향이죠, 뭐.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선거법이 참 엄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 정도면 거의 순천에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일주일도 서울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흔히 말할 때 순천에서 나고 자란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고를 못하는 거예요. 여수에서 났지만 네. 말이 좀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저도 모르게 당선되는 날 여수에 현수막이 8개가 붙었어요. 여수 출신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뭐 그런 예. 건 있지만은 사실상 순천을 예. 기반으로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 김광진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순천의 현역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정현 의원 아닙니까? 이정현 의원이 지금 순천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아시죠? 예. 어떻게 그 활동상과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때는 복심이었는데 요즘은 좀 내려오실 때는 그렇게 복심은 아니셨다고 뭐 그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열심히 잘 하시죠. 열심히 잘 하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 정치권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하시고 뭐 동네에 가서 주무시는 것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분이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정현 의원을 순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한 행사장에서만 보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행사장을 같이 다니거든요. 예. 거의 일정이 동일합니다. 밤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대상자만 다를 뿐이지 행사장의 일정은 거의 동일해가지고 이정현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달리 홍보수석은 아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 일을 막 해도 뭘 했는지를 아무도 잘 몰라요. 국민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저거 다 쇼입니다. 새누리당이 하는 거.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쇼라도 좀 잘해봐라. 이제 이 말씀 하시는데 홍보수석으로 이제 하셔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일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7, 8 정도의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 메이저 방송사부터 찌라시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이 언론의 환경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이분이 매주 어디 면사무소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마을회관에서. 지금까지 총 잡아야 뭐 그렇게 몇 번 되지 않는데
느낌은 날마다 자는 것 같아. 예. 그게 보도가 되니까. 예, 보도가 되니까. 자전거도 사실은 실제 총 타고 다닌 키로수로 치면은 몇 킬로가 안 될 텐데 거의 그냥 순천 내려오면 자동차는 안 타는 사람 같이 느껴지잖아요. 참, 저희가 어떻게 그걸 잘 따라잡아야 할지.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 초기에는 언론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꽤 지나고 직접 만나는 시간들이 늘어나니까 그분의 면면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시민들이 좀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보여주는 형식에 대해서든 저나 저희 당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이재명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지냈던 사이입니다. 예, 한나라당 부대변인 할 때 제가 한나라당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심하게 지냈었는데 뭐라고 할까 불편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재명 의원도 뭐 호남 출신이고 한나라당 내에서 호남 출신이라는 건 아주 희귀한 존재였거든요. 특히 당직자로. 예, 뭐 전략적으로 호남 사람들을 여기만 경우도 있었지만은 아주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그런 호남 출신을 극히 즐거운 그런 곳에서 이재명 대회 그때는 부대변인이었죠. 아주 특이한 존재였는데 그 언론 지상을 통해서 이제 들리는 걸 보면은 야 진짜 언론 환경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이 진짜 차이구나. 저는 그런 잘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광진 의원은 본인이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은 국방위와 정부에 담당하다 보니까 또 많이 언론 노출을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두 분이 싸우게 된다면 김광진 의원이 무난히 승리할 것을 믿어 싶지 않습니다. 선거에 입에서 이런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근데 선거 아직 임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후보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는 없죠. 실제로 만약에 내년 총선 한 2, 3개월 전이라면요. 이 자리에 선관위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돌려요. 그래서 은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해도 상당히 어디서 힘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차적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인기가 있고 인기가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진 의원처럼 초선 의원들은 인기 상위를 갈 수가 없어요. 아까 밀려가지고 국방에 가셨다고 했는데 말이 맞습니다. 제가 정치 기자를 처음 했을 때 또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를 담당을 하는데 고참 순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위를 담당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국장이 밖에 있는데 그때는 노동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노동위를 이제 담당했는데 그 인기 순위는 대개 돈 챙기는 순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존재를 받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후원금을 받죠. 그래서 특정 상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 담당 산하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맡으면은 뭐 책을 내면 책이라도 뭐 10권씩 사주는 그리고 또 후원금도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는 책이 안 되는 500만 원 내려주는 그런 그 곳이 이른바 인기 상임위원회입니다.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자들은 과거에 부학 기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문교 하보사 사설내무. 겨울에는 문교부 출입기자. 왜냐하면 겨울 되면은 입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 이런 데서 그야말로 이제 검은 돈이 쏟아져요. 기자들에게. 그래서 동문교 하보사. 여름에는 뭐 불량식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사부. 네, 보사부. 그래서 보사. 사찰 내무. 이제 내무는 행위 자치부인데 지금은 내무부는 그때 그 도지사까지 대통령이 다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무부 기자실에는 뭐 어디 경남 도지사가 오면은 천주로 뭐 한 돈 500만 원 정도 놓고 가고 일일이 빈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런 조직들이 싹 없어졌지만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지금 이제 공식적인 후원금 이런 걸 따져가지고 국방위는 대개 방위산업체라든지 아니면은 군이니까 뭐 장군들이
정치원금 못 냈잖아요. 근데 정치원금을 주면은 불법이죠. 예, 공무원은 못 내게 돼 못 있습니다. 내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국방위가 그 중요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없는 그런 상임이다. 그래서 하셨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도 이제 정말 다행인 것은 얘기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지금 대안을 다 아우르는 국방위와 정보위원을 겸해오신 김강진 의원님께 우선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도청 사건이 아주 첨예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크게 또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식당 자영업하는 그들에게 물어봐요. 아 이거 정말 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지라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좀 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하여금 대체하기에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진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뭐 이 도청 문제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 짧게 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 핸드폰이나 내 컴퓨터 도청해가지고 뭐 무슨 얻어갈 게 있다고 국정원이 하겠나. 뭐 정치인들이나 뭐 이 문제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문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RCS 프로그램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RCS 프로그램은.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 행위. 근데 이 불법 행위가 어떠한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아닙니다.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아니면 뭐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내부 고발을 통해서 밝혀낸 게 아니에요. 해킹을 하는 일인데 그 해킹 회사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해킹되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지나갔겠죠. 다시 말하면 RCS 프로그램 외에 국정원이 다른 어떤 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보고 있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일전에 우리 1, 2년 전에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부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일들을 벌였죠. 저는 근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바꿨으면 싶은데 댓글만을 단 게 아니죠. 댓글 요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펼쳤고 여론 조작 행위를 한 겁니다. 심리전이 얼마나 명확한 심리전이었냐면 직원을 뽑을 때 심리학 박사나 이런 사람을 다 고용해서 심리적으로 사용해 왔고요. 예를 들면 NLL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면 그 일전에 어떤 글을 써야 된다. 예를 들면 독도에 관련한 논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다를 떠올리게 한 이후에 NLL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작정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럴 정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전 국민에게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하나 더 드리면 국정원 발로 나온 기사 중 2014년 2월 달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 기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흔히 우리가 뭐 하면 다 북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이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 스파이웨어 어플로 그 무료 어플을 다운받게 해가지고 감염하게 만든다 이런 보도자를 하나 낸 적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북한이 국내에 그런 악성 스파이어를 깔아가지고 2만 명의 핸드폰과 컴퓨터가 감염됐다라고 하는 걸 국정원이 브리핑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북한의 소행인지 국정원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는 국정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정말 북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을 대발하니까 그건 모른대요. IP도 없어요. 근데 국정원이 아니니까 북한이다. 이 주장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식으로 충분히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용으로 도입해 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 국정원의 저희 내부 정보원의 얘기를 들으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이 다 끝난 상태로 있고 그걸 가동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회선을 사와서 하는 20회선, 30회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제는 프로그램화가 다 가능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회선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누가 될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RCS만의 문제일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 RCS 프로그램은 테스트용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 테스트를 왜 하느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다. 그렇다면 국내에 개발된 말하자면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감청 그 기술이 개발이 돼서 수십 명, 수만 명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려운 소스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끔 신문 기사에 보면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알몸 채팅을 유도해서 그 사람 그 전화가 잘 안 들려요. 이 어플로 서로 대화하죠 해가지고 어떤 어플을 깔게 하면 그 어플에 동영상을 알몸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는 걸 녹화하고 그 사람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다 탈취해가지고 지인들한테 단체 카톡을 보내서 돈을 뜯어낸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종종 나오죠. RCS가 똑같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스파웨어를 링크를 눌러서 깔게 하고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나 뭐나 이 대상자들을 다 가져오도록 하고 근데 RCS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보를 캐오는 거고 그런 스파이웨어 같은 경우는 한 번 해서 한탕주의로 끝내니까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어서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RCS는 말 그대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현재 뭐 저희 당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정보보호와 관련한 것을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RCS 프로그램은 리모트 컨트롤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론 공개가 된 이상 리모트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지운 상태에 지우는 삭제도 가능하거든요. 리모트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영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러 가는 순간 다 지워지는 거죠. 아니 이제 방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실제 경험이 있는데요. 사이버 대학원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뭐 인증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전화를 했더니 뭘 깔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깔았더니 이제 그 상담원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 컴퓨터에서 뭐 마우스가 지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 클릭도 탁 하고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하더니 이제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돼요. 예. 이 말하자면은 그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한 10년, 20년 정도 있던 기술인데 이걸 이제 결국은 RCS 같은 것을 몰래 깔게 해서 뭐 영화 천국 이런 거 무료 영화를 보여드립니다 하면은 영화를 다운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스파이웨어가 깔리게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같네요. 자 우리 윤도인 조합은 한번 김영진에게 질문 한번 하시죠. 제가 아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 대선 때부터 이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이런 범죄들이 지금 줄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뭐 일종의 우리 야당은 승리하는 역사를 지금 계속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사건들을 설명만 해주지 이 죄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들을 이 단죄를 짓는 역사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뭐 의원님이 의원님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 나가실 건지 좀. 그러니까 단죄는 법적으로 사법부가 해야 되는데요. 고발을 해도 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제가 사이버 사령부를 했지 않습니까? 사이버 사령부는 이 직제가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 그 부대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뭐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뭐 군단이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군 총장이 있고 합참의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버 사령부는 뭐 육군 총장이나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장관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가 사이버 사령관 위에는 국방장관 유일하게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사이버 사령부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뭘 했는데 김관진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 있는 김관진 장관 서면 조사도 안 받았어요. 서면 조사 그렇게 우리가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서면 조사 한 번 안 하고 사건 종결을 시켜버리는 상황이라 참 어렵죠. 예. 지금도 그 국정원 임모 그냥 국장인가? 임모 씨 임 과장. 과장의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면서 국정원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검사들에게 그 사건을 배당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국정원 문제를 조사를 하는데 국정원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검사를 시키면은 사실 이제 검사들이 국정원에 파견 나가면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그야말로 게다가 아주 비밀의 이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에이전트 요원과 그 검사와는 아주 친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야 니들이 그 국정원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까 수사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 김광길 의원의 얘기는 아무리 이걸 단죄하려고 해도 이 정권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수사답게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임 과장 사망 사건, 자살 사건만 보더라도 말 그대로 이제 그 마티즈 차량 이것도 말 그대로 중요한 증거인데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차부터 장례를 치르잖아요. 폐차를 시키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유서에 대해서도 유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다. 이게 유서인지 사유서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막 말들도 있고 막 했는데 세상에 필적 감정, 사망을 했는데 필적 감정을 국가수가 하는 게 아니라 부인에게 물어봐서 필적 감정을 하는 수사가 수사 종결을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사실 부부간이라도 남편 필적 몰라요. 예. 실제로 저기 본인들 생각을 해보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 혹은 부인의 필적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예. 이 부분에서 의혹 하나 제기해도 될까요? 예. 저는 그 부인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왜냐면은 신고하고 몇 시간 후에 그 신고를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남편이 가는 데가 있으니까 자기가 둘러보겠다 이런 식의 한마디로 기령을 받은 행동을 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이유로 이건 의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라면 등치는 생겨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혹 제기를 가능하겠네요. 하여튼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완전 수사가 뭐 마티즈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마티즈가 무궁무진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차량 색깔이 어쩌냐 저쩌냐 뭐 이런 것도 있고 99년식이냐 05년식이냐 이것도 확인하기도 전에 차량 시리얼도 보기 전에 그냥 폐차시켜버리고 마티즈가 저는 꽤 작은 자동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대한민국 경찰에 보기에는 마티즈는 거의 항공모함급이에요. 왜냐하면 차량을 발견하고 시신을 확인하는데 26분 걸렸어요.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 앞자리에 앉는지 뒷자리에서 발견했는지 시신을 찾는데 26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아니 그 마티즈에 사람이 죽어 있으면 문만 일어나 알 수 있는데 26분이나 걸렸다면은 최소한 그 마티즈의 넓이가 한 1만 킬로미터일 거야. 예, 그리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앞자리에서 발견했는데 나중에 수사 결과 보고서는 뒷자리에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줬냐?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했더니 그 수사 보고서가 잘못됐고 처음에 발견된 게 사람이 아니라 연탄, 그 번개탄이 발견된 위치를 써놓은 거다. 그걸 믿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9 소방서가 갔으니까 갈 때 일반 자동차도 다 동영상 촬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119가 가면. 동영상 기록을 한번 보자 했더니 지금 그건 안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료는 안 주고 있는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뻔한 건데 상식적인 건데 그걸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말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저희 같은 그 일반 시민들은 또 한 가지 불안한 게 뭐냐면요. 지난 사이버 부정선거 때도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언론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또 이만큼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간 끌기 물타기 해가지고 또 이 뭐 롯데 사건 지금 이걸로 물타기 하셨습니까? 그 뉴스 메인 타이틀에 뭐 세 꼭지 네 꼭지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물타기로 또 이런 뭐 엄청난 사건을 또 묻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알고는 있지만 또 그럴 것 같아서 이런 암담한 현실을 좀 뭐랄까 어떻게 하면 암담하죠. 그 암담한 현실을 깰 수 있는 방법은 국민TV 조합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언론에 나온 것이 7월 9일 뭐 이 정도 시기부터 7월 8일, 9일 이때쯤 언론에 공개됐어요. 근데 정보위원회가 열려서 국정원이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 게 14일이거든요. 9일부터 13일 저녁까지 KBS, MBC, SBS에 단 한 차례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해명을 시작하니까 해명 기사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지상파가 그렇습니다. 예, 요즘 지상파는 거의 뭐 웬만한 종편보다 못한 상황이 돼가지고 종편은 보도를 해요. 예. 거꾸로 보도를 합니다. 예, 국민TV가 웬만한 지상파 혹은 뭐 종편 정도의 수준 정도라도 빨리 성장해 나가야 나라가 좀 거듭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네요. 예. 뭐 듣다 하셨으니까 또 우리 김광진 의원 같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처하면은 맡깁니다. 예. 실제로. 이게 이제 정치가 생활을 바꿀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으면은 인생 삶이 실제로 바뀝니다. 특히 이제 북유럽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북유럽이 지금 뭐 복지 선진국이라고 이끌어지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나라도 그런 사회적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사회의 기득권층의 반대도 있었고 훌륭한 정치인이 나와서 사회를 통합하고 결국 그 길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또 김광진 의원 같이 아직 그 나이가 많지 않은 30대면은 정치인으로서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성장을 하면 우리 정치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새누리당에도 뭐 젊은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뭐 어때요? 그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 이게 이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이게 뭐 구제불능당인데 실제로 사람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는 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 아닐까 싶은 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하시는 말 중에 저렇게 막 싸우는 것처럼 하더니 카메라 꺼지고 나면은 막 서로 악수하고 간다고 웃고 밥 먹으러 간다고 그 말 이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 공간에서도 회의를 할 때 회의에서 입장이 다르면 치열하게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회의장 밖에 나와서도 서로 그냥 적대적으로만 사냐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저희가 무슨 쇼맨십을 하려고 회의장에서 막 그 언변을 토하다가 나가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나와서의 인간적인 관계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내다 보면 이런 생각은 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나눠보면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새누리당 의원분들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아요. 아닌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은 뭐 저희 당에도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나보면 그래서 지역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어쨌든 뭐 그게 조직선거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당선이 돼서 이 자리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국방위원을 할 때 국방위원장을 2년을 계속해서 같이 상임위를 했으니까 상임위를 해보면 많이 알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막상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거 한 번만 딱 제대로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쨌든 제가 젊은 의원들을 많이 만나니까 젊은 의원들과 청년 플랜 2.0이나 아니면 함께하는 미래라고 하는 모임도 여야 같이 하고 그러는데 김상민 의원은 참 괜찮은 의원이에요.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에. 예. 그분도 청년 비례 비슷한 건 아니에요?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청년 비례라고 하는 제도는 없고요. 예, 그냥 비례를 뽑았는데 좀 젊은 분이고 다른 특기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김상민 의원 같은 분은
뭐 20대 국회에도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 우리 당 의원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자리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괜찮은 식견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도 좀 계신데 나이가 젊은 분이긴 하지만 또 살아온 방식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청년 세대랑은 좀 다른 분들이 많아서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김상민 의원 저는 좀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또 이제 해당 문제로 가게 되는 쉬어가는 페이지로 우리 또 중앙위원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되는 후 뭐가 가장 달라졌습니까? 가장 달라진 거요. 가장 달라진 건 어쨌든 어디를 다녀도 웬만한 분들이 많이 알아본다는 것이 가장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이제 큰 차이점인데, 그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죠. 정치인 가족처럼 힘든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은 돈이라도 받는데 정치인 가족은 월급도 안 나오는데 공인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에 다 제약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가장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여러분 생각하시는 뭐 그런 소소한 것들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그냥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계속 어떤 일을 제가 계획했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인생 스케줄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국회의원이 되면서 4년 이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인데 이 계약도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디다가 재계약, 재고용을 어떻게 뭐 논의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있지 않고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좀 강하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 나이에 국회의원 하고 나서 어디 과장으로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뭐 하기도 좀, 뭐 사업을 다시 창업을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많죠. 저도 이전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한 1년간 해보니까 이거 이장 이거 큰 권력입니다. 지방에서는 엄청납니다. 네, 근데 그 권력을 놓기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장 하면서 근데 본인이 놓으신 거예요? 선거에서 지신 거예요? 제가 놓은 겁니다. 네, 제가 놓았고요. 하다 보면은 이거 참 더러워서 못하겠구나. 이거 안 하고 말지. 내가 이거 아니면 뭐 굶어 죽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김광진 국회의원님은 3년 좀 넘게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지.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 국회의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그 내면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사소한 부분들 네. 오신 분들한테 질문이었습니다. 네.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연봉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면 제 통장에 한 850, 900 뭐 이 정도가 이런저런 세금 떼고 들어오는 게 그 정도 들어오는데, 3년 몇 개월 했으니까 한 3억 얼마를 받은 거 아니에요, 돈으로. 근데 제 통장에 지금 한 200만 원 넣었거든요, 월급에서. 그러면서 국회의원 한다고 하면서 신용대출 받고 뭐 한 게 한 8천만 원 정도 받고 빚만 늘어요. 그런다고 제 성격상 무슨 불법 행위를 막 해가면서 선거를 뭐 정치를 하거나 뭐 하진 않겠죠. 우리 김광진 의원님 예. 저기 회의를 하면 벌써 깜빡했을 겁니다. 그 김광진 의원의 휴대폰이야말로 가장 감시 대상에서 모르거든요. 그죠? 예. 근데 정치가 이게 별로 돈은 안 되더라고요. 실제 제가 해보니까. 가끔 생각 중에 그런 게 들어요. 전 정치 자체는 참 마음에 들어요. 하면 할수록 재밌고 내가 해야겠다, 계속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압박을 받고 생길 때, 이제 이럴 때 많은 정치인들이 소위 스폰서를 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폰서 없이 그냥 난 내 돈으로 하겠다 뭐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나름 청년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방에 그 직원들이나 청년 인턴으로 오는 친구들한테도 우린 열정페이 없는 의원실 만든다 해가지고
대학생으로 오든 뭐 누가 오든지 간에 전부 다 최소한의 최저임금은 제 월급 세비에서 다 지원해 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가끔 이런 생각해요. 또 이제 선거 준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곧 8개월 후에 선거니까.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선거 비용을 이거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냥 지금부터 아니 이제 작년 올해 1월 1일 날 이제 딱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다가 지금부터 딱 모으면 한 1억은 딱 모을 수 있는데, 응? 네, 월급으로 받아가지고 재산할 생각 없으면 순천도 안 내려와도 되고, 여러분들 비행기 공짜로 탄다고 막 업그레이드 된다고 막 생각하시는데 비행기 값 10원도 할인 안 해줍니다. 국회의원. 네, 10원도 할인 없고 버스비도 다 받습니다. 기차만 무료예요. 네. 그래서 내가 순천 내려올 생각도 안 나와도 되고, 의정보고서 뭐 이런 거 안 보내도 되고 할 텐데, 의정보고서 한번 보내면요, 그 책자 인쇄비는 빼고 우편료만 5천만 원씩 나갑니다. 예. 저희가 문자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뭐 어디 방송에 나갑니다. 뭐 이렇게. 그것도 돈이. 예. 문자 그거 누가 보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돈 내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름 또 많이 보라고 보내는 거니까 문자. 한 번 보내면 저희 방 같은 경우는 63만 원 정도 그 뿌리오에 들어가거든요. 한 번 보낼 때.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달에 몇 번 보내면 몇백만 원인 거죠. 그래서 야, 재선 그냥 하지 말고 딱 접고 1년 그냥 월급 모을까? 이 생각 할 때가 사실은 많았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 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통장에 200만 원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엊그제 20일 날 월급이 들어와서 그나마 200만 원 남아있는 상태로. 예, 정치인을 도울 수 있는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정치인 후원금으로 10만 원까지 후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연말정산때 10만 원을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즉 정치인에게 10만 원 후원하는 것은 자기 돈 1원도 안 드는 후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꼭 굳이 뭐 김광진 의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훌륭한 의원 그리고 우리가 키워줄 만한 의원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요, 정치인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다들 10만 원밖에 못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5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10만 원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돌려주는 게 10만 원까지. 예. 개인 후원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 딸기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나오실 때 아. 그때 제가 확실하게 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김광진 의원이 이제 정보위와 관련해서 그 국정원 이관영 사건 잠깐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부 제보가 있든가 실제 수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이 해왔던 행위들을 보면은 실제 수사를 절대 안 하거든요. 이제 내부 제보자가 이제 있으면 또 가능한데 이게 정권이 워낙 그 무지막지하게 그 과거 최모 총장을 쳐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다 겁을 먹어가지고 제보를 잘 안 해요. 자기 목을 끌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최 총장 건이 저희가 보기에는 RCS죠. 명확하게. 예. 이게 그 최 총장의 그 말하자면 친자 의혹을 어떻게 알겠어요? 휴대폰을 도청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언제 만나고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제 의심은 있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든가 이 정권이 약해지든가 해야 저는 해결의 신발이가 이제 보인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여기서 접고 방산비리 그리고 RCS 적기 전에 제가 한 1, 2분만 말씀해 조금만 아마도 언론에서 이제 앞으로 어제부터 또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RCS를 통해서 북한의 무기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알아냈다. 그리고 북한의 정보 뭐 300건을 알게 됐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쏟아져 나올 건데 하나 꼭 잊지 않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는 게요. 일단 RCS는 불법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도청과 감청이 인정되고 있는 나라예요. 법적으로. 필요하면 자국민일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영장이 1년에 5천 건 이상 영장 발부가 됩니다. 이미 웬만한 범죄자나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일 땐 다 영장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뭐 간첩이나 이런 경우일 때는 영장으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면 승인은 건건도 아니에요. 4개월마다 한 번이든 뭐 6개월마다 한 번이든 받으면 돼요. 시급성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RCS는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국정원이든 정보사령부든 777 사령부든 기무사든 이 북한의 정보를 할 수 있는 이 도감청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이거 관련한 휴민트 시스템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사용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김정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김정은이 쓰러졌을 때 뭐 왼손으로 칫솔질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도감청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고작 이 3년에 걸쳐서 8억짜리 이 RCS 시스템이 없으면 국가 안보가 망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동안 수조 원을 들여서 기무사와 국정원을 운영했던 것을 이 무의미하게 만드는 처사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의 물타기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RCS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지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도감청으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RCS를 통해서 한 거다라고 혼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설명한다면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도감청이 가능하고 범죄라든지 대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죠. RCS는 결국은 이런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자기의 정적들 혹은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쳐내기 위한 비리 정보 수집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아까 측정량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의혹은 들죠. 도저히 저걸 어떻게 알고 저렇게 했을까. 그게 연기를 시키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이제 의혹을 국가기관이 받고 있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자, 오늘 8월 1일 오후는 전남 동부 지역행리에서 주최한 국민TV 지역적으로 순회행사 일환으로 윤도인 조합과 그리고 순천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새정치민이라고 김광진 의원을 모시고 정치 토크를 했습니다. 출제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지역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